반갑습니다. 5월 8일 목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제가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양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독감, 목감기 이런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전화 한 번씩 드리고요. 저는 이미 다 지난 연휴 동안에 이미 다들 하셨죠? 다들 하셨을 것 같은데 아직 안 하신 분들은 5월 8일 오늘 맞이해서 한 번씩 통화도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만기일입니다. 만기일이라서 변동성이 조금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 좀 드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쁜 소식은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모두 다 이제 상승 마감을 했고요. 장중에 변동성은 계속 있었어요. 그죠?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상승 출발을 하긴 했는데 장 중반에 한 번씩 출렁하는 모습이 있었죠. 요 모양새들은 이제 파월 의장의 금리 동결 이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 이후로 올라온 부분들은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더 나아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AI 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철회시켜 버렸죠. 자, 중국과의 어떤 타협을 위한 움직임일 것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괜찮은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뉴스로 바로 넘어가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디 보자. 자, 지금 미국 시장 요거 한번 볼게요. 자, FOMC 실망감에도 상승했다. 실망감이 나왔던 것은 금리 동결. 그래서 한번 주가가 출렁거리는 영향이 있었던 거고, 미중 대화, AI 칩 수출 규제 완화,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트럼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3연속 동결을 했는데,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하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연준 기금 금리를 연 4.25에서 4.5로 동결을 했다. 자, 일단은 지난해 9월에 5.25였는데 1%포인트 그래도 낮춘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네요. 근데 더 낮춰야 되긴 하는데 지금 3회 연속 동결 조치에 들어가 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의 금리 같은 경우는 한 3%대 초반까지는 빠져야지 경기와 어떤 상승 이런 포인트들이 서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될 수 있다. 자, 그 자리까지 와야 되는데 지금 3%대까지 가려면은 적어도 올해 정도는 계속 금리를 낮춰야 되겠죠. 자, 키워드는 불확실성 때문이었다. 정책 결정문에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트럼프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돌려서 하는 거죠. 물가 안정, 완전 고용, 이중 책무의 양쪽 위험에 모두 주의를 기르고 있다. 지금 실업률은 4.2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라면 금리를 낮추는 게 맞죠. 근데 관세 정책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자, 경기는 안 좋아지고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금리를 인하시켜서 경기 부양을 해줘야 되는데 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못하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관세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니?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달러 약세를 자꾸 이끌어내려는 트럼프의 움직임도 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세를 낮춰서 물가를 안정화시킨 다음에 달러 약세를 끌어내게 된다면 수출은 긍정적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어떤 반발도 조금 덜해지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적자 국면도 해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겠죠. 다만 이제 기축통화로서의 위치를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달러 약세를 계속해서 만들 수는 없겠죠. 그래서 관세와 달러 약세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아슬아슬하게 좀 줄타기 경계선 부근에서 어떻게 만드느냐 그게 이제 숙제일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아무튼 뭐 그런 식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JP모건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이번 결정이 다소 매파적인 것 같아요. 야, 앞으로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 보이고요. 당신의 정책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파월이 트럼프한테 야,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물가도 올라가는 거고 실업률도 올라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이중 책무 달성에 모두 위험이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확신할 수가 없어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미중 관세 협상의 진전.
그 다음에 AI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 요것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미국과 중국 양국은 오는 10일이니까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스위스에서 첫 공식 무역 협상에 나선다고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스컷 베센트 장관, 그 다음에 제이슨 그리어 무역부 대표, 중국에서는 허리펑 경제 담당 부총리 등이 참석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미국은 중국 관세를 145%, 중국이 125%로 올린 뒤에 이뤄지는 첫 번째 고위급 회동이다. 실제적으로 지금 중국이든 미국이든 교역이 중단되어 있겠죠. 145%, 125%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요걸 이제 없던 일로 쳐보자라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중국 너희들이 우리 걸 좀 사줘라, 아니면은 뭘 좀 내놔라, 뭐 하지 마라, 이런 등등의 요구가 있을 거고요. 자, 그렇기 위해서는 일단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폐지할 것이다 라는 블룸버그의 통신 보도도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자, 요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한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폐지할 것이다. 자, 이거는 규제 없이 그냥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요 내용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뉴스에 있는 걸 다시 볼게요. 수출 규제를 어떤 식으로 해주겠다는 것이냐인데 어디 봅시다. 그냥 인공지능 칩 수출 통제 정책을 처리할 것이다. 이건 뭐 그냥 중국한테 그냥 주겠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바이든 정부 때의 AI 수출 통제 정책에 대해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다.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글쎄, 엔비디아의 최신 칩은 중국 수출이 제한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최신 칩보다 사양이 낮은 H20 칩에 대한 수출도 사실상 제한되었다. 이거 트럼프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요거를 바이든 정부라고 하고 수출 통제 시스템을 이제 새롭게 마련해 가지고 수출 통제를 이제 없애겠다는 얘기인가요? 자, 이게 지금 중국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던져놓은 떡밥일 수도 있어요. 야, 우리가 AI 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좀 폐지할 생각이 있는데 어때? 너희들 무역 협상이 좀 잘 나올 수 있겠니? 이런 식의 느낌일 수 있겠죠. 자, 그렇지 않고서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서 갑자기 이 AI 칩에 대한 수출 제한을 풀어주겠다, 철회시키겠다, 요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국가별 등급에 따른 AI 반도체 수출 통제 계획 폐기 방침 없애버리겠다 이 얘기잖아요. 야, 요거는 AI 쪽 관련한 부분에서 굉장히 큰 수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미국산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이런 수출 통제를 포함하려고 한다고 밝혔었는데 요거는 지금 보면은 통상 협상과 연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올 수 있다. 그래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봐야 되겠네. 그죠? 물론 이제 동맹국에 대한 수출 제한이 없지만 일부 국가 범죄에 속할 경우 수출 상한선이 설정될 것이다. 우려 국가에 대한 수출은 통제하도록 했다. 뭐 등등등등. 요건과 이제 바이든이 했었던 건데 이걸 없애버리겠다. 그냥 아예 다 풀어버리자.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뭐가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갈 것 같다. 일단은 이 AI 반도체 관련한 부분에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엔비디아가 급등세를 보였겠죠? 한 3% 올랐더라고요. 엔비디아 주가가 들썩 장 마감에 나온 거기 때문에 시간외에도 한번 보긴 해야 돼요. 시간외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주가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시간에서는 또 떨어져 있네요. 애프터마켓에서는 또 그다지 별로예요. 이 후반부에 반짝 올랐다가 살짝 떨어진 모습인데 아직 좀 더 지켜보자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 보이네요. 그죠? 자, 그렇게 일단 살펴보시면 되고 뭐 상황을 좀 보긴 해야 되겠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과의 협상을 위해서 145% 관세 선제 인하하진 않을 것이다.
뭐 선제 인하를 하든 안 하든 뭐 일단 협상을 통해서 할 거니까요. 근데 AI 칩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을 풀어준다는 것은 중국에게는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가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수도 있겠네. 그죠? 자, 그런 부분들. 네. 그 다음에 시진핑이 러시아 방문한다는 얘기가 있죠. 네. 국빈 방문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요것도 약간 눈여겨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네.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무력 충돌에 대해서는 끔찍하다. 어쩌고저쩌고. 당장 멈추길 바란다. 도울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것이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도와주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식이고요. 네. 특별한 건 아니에요. 네, 특별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 정도로 보시고 일단은 저걸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토요일 날 네,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고 그 다음에 결정들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네. 자, 그리고 한국의 외환 보유액 세계 10위로 뚝 떨어졌다. 4월에는 50억 불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이거 왜 외환 보유액 어디 가는 거야?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환 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4,046억 7천만 달러 4,096억 달러 대비해서 49억 9천만 달러나 줄었다. 네. 50억 불이나 줄었다는 얘기나 되는 거죠. 50억 불. 50억 불이나 왜 줄어들었을까?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 거래가 늘어나면서 외환 보유액 유출이 커졌다. 국민연금이 나 해외에 투자할래 돈 좀 줘 해갖고 뺏어간 거구나.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예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국민연금에서 네, 해외 투자할 거니까 돈 좀 내놔 해가지고 가져갔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좀 그렇지 않나요? 네. 자, 유가증권이 3,565억 달러, 예치금이 232억 달러. 뭐 등등등이 이제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외환 보유액 규모는 세계 10위 정도. 돈이 점점 줄어드는 건 문제가 됩니다. 자, 중국이 3조 2,400억 달러, 일본이 1조 2,700억 달러. 그래서 중국이 IMF나 뭐 이런 거, 뭐 다들 얘기하고 있죠. 뭐 중국의 경제 뭐 붕괴라든지 이런 거는 나온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외환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망할 일이 없는 게 바로 중국이죠. 자, 그래서 스위스, 뭐 인도, 러시아,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외환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안정적인 상황이 나오긴 합니다. 네. 그다음에 독일이 독일이 치고 올라갔군요. 네, 288억 달러나 몸집을 불리면서 홍콩, 한국을 제끼고 올라갔다. 그래요. 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외환 보유액 순위는 반등하기 어려울 것 같다. 아직까지는 뭐 문제될 만한 내용은 아니네요. 그죠? 뭐 11을 밀렸다. 뭐 이게 50억 달러가 줄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크게 문제될 만한 내용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외환이 부족해가지고 옛날처럼 뭐 IMF 이런 거 온다든지 뭐 그런 외환 위기 이런 거 올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뭐 특별하게 걱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 않아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5년 만에 최소치다. 근데 계속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이제 지금 보면은 47억 달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3천억 달러대로 들어간다. 3,990억 달러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뭐 증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지만 상황 봐야 되겠죠. 네. 자,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었나요? 네. 올리는 시기를 9월 1일로 잡겠다. 야, 이렇게 되면은 저축은행들 긍정적인 상황이 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야, 근데 예금자 보호한도 지금 24년 만에 진짜 너무했어. 그죠? 네. 정말 실정에 맞지 않는 것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뭐 저런 거 있잖아. 뭐죠? 공제액 이런 거. 자녀에게 주는 거 공제액, 뭐 그것도 뭐 2천만 원, 뭐 이런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죠? 10년 동안 2천만 원 이런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입법 예고에 걸리는 시간과 금융사들이 준비할 시간을 감안해서 하반기 중순에
예금자 보호 한도 시행 시기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저축은행 쪽으로 돈이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있는 것보다 2배 정도 더 늘어나겠죠. 왜냐면 저축은행도 예금자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5천만 원씩 쪼개가지고 이렇게 보호 한도 이렇게 했었잖아요. 옛날에 이제 저축은행이 사실적으로 좀 문 닫는 그런 우려감들 이런 거 좀 있었죠. 옛날에 저축은행 사태도 있었고요. 그게 몇 년 전이죠? 거의 한 15년 전쯤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때 저축은행 막 문 닫고 막 난리 난 사태 있었잖아요. 그때, 네, 예금자 보호 5천만 원까지는 이제 다들 보호를 받았죠. 자,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대형은행들, 뭐 KB금융이나 신한지주, 이런 것들은 망하지 않잖아요. 망할 염려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쪽에는 이제 돈을 좀 많이 집어넣고, 한 뭐 1억, 2억, 뭐 5억, 이렇게 10억, 이렇게 집어넣고, 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축은행은 금리가 높은 편이니까 이쪽이 더 유리하다 이 얘기지. 그래서 항상 이제 5천만 원 딱 해갖고 은행별로 이제 통장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1억으로 되게 되면 조금 달라지겠죠? 네. 그리고 더 많은 돈이 저축은행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자,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기 때문에 저축은행 찾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네, 괜찮은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저축은행 관련주들 네, 또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죠. 네. 근데 요게 이제 9월 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런 상황들 뉴스가 아주 조그맣게 나와 있지만 요 저축은행 관련한 종목군들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은행들, 시중은행들도 네, 금리와 관계없이 이렇게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예탁금이라든지 이런 그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안전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 수 있기 때문이겠죠. 네, 정부가 일단 지원해 준다, 보장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행이 망하기 전에는 1억 원까지는 보장이 된다.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것도 나쁘지 않은 소식일 것 같아 보입니다. 요거는 긍정적인 얘기들 네,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 여기 뭐 이제 3단계 DSR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나오고는 있는데 이런 것들 이제 대출 쪽이기 때문에 대출 쪽은 대체적으로 부동산 경기하고 연결이 좀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긴 되는데 대출 수요가 몰릴 수도 있다. 은행주들이 요즘에 이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런 쪽으로 네, 나올 수 있는 어떤 호재성 재료들이 조금씩 잡혀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도 좀 드네요. 그래서 요 정도. 자, 은행주들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이유들이 여기서 자꾸 나오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이 체크들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일단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동결을 했고 AI 칩에 대한 규제가 폐지가 되고 그 다음에 조만간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되고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협상한 건 어디 갔어? 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 자, 외환 보유액은 당장은 큰 문제될 건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은행 쪽에 예금자 보호 늘어나는 건 뭐 다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긍정적으로 좀 보시고 오늘은 우리는 만기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후반부까지 쭉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요 내용들 참고하시면서 전략들 짜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너무 서둘러서 대응하지 마시고요. 아침에 반도체 관련 주제 빵 뛰어 올라갈 수 있겠죠? 그 내용들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